헤겔의 정신현상학 번역본을 소개합니다. 취지에 관해서는 역자 서원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역자 서원의 낭독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문예 창작을 추구하던 역자는 헤겔이 세상을 떠난 나이 즈음부터 그전부터 희망해왔던 철학의 학습을 재개했다. 오래전에 마련해 두었던 1970년대판 철학 관련 전집들은 길잡이가 되었다. 그런데 헤겔의 주저이자 전 철학서 중에도 굴지의 저작인 정신현상학이 전집 목록에 없거나 소설만이 있었던 것이었다. 결국에 역자가 가장 역점을 두게 될 운명이었던 정신현상학이 오래전의 전집에 부재했던 것이 일찍이 희망을 두었던 철학계의 학습이 중단되게 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사료되었다. 당시엔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이후 비로소 정신현상학의 번역본이 나온 1980년대 무렵은 20세기 내내 끈질기게 우리 민족을 흔들었던 민족 언어개조론이 교육을 넘어 현실문화사회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때였다. 민족 언어개조론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5천년 써온 이제 한자를 쓰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자는 얘기는 20세기 초부터,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외세에 의해서 끈질기게 우리 민족에게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이제 한글 전용 가로쓰기는 20세기 초 일본 학자 우에다 가스토미가 그 가나 전용 가로쓰기론을 주장해가지고 최현대 등 한국인 제자에게를 통해서 한국에 전파한 것으로서 마치 마르크시즘이 이제 본토에서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이제 소련과 동구에서 실행된 것처럼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을 흔들었던 민족 언어 개조론이 교육을 넘어 현실 문화 사회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때였다. 뭐냐면 이제 이 민족 언어 개조론은 이미 50년대 60년대 교육에도 있었고 가로쓰기 책 물론 그건 이제 현재로서는 그것보다도 이제 문자 자체죠. 이제 그 한자 쓰지 말자 이거는 70년대에도 이제 있었죠. 이제 굉장히 하지만 아직 그것은 교육의 문제였고 이제 80년대 그런 이르러서 이제 전두환 시절 때 이제 어떤 운동권을 주도한 그런 출판하는 관행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나날의 편을 주고자 세종대왕이 나날의 사용에 편을 주고자 창제했던 표기규범이 강제사항이 됨에 따라 이 말은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제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했듯이 그러니까 한자를 이제 계속 쓰는데 뻔히 이제 그 글자를 읽는 게 똑같이 읽기 때문에 뻔히 아는데도 계속 한자를 다시 표기하는 건 사실 조금 번거롭죠.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이나 같은 데서도 이제 지금은 이제 물론 타이프를 치기 때문에 그 불편이 덜하겠지만은 이제 계속 번거롭죠. 이제 그냥 또 뻔히 그 글자인 걸 아는데 간단히 음으로 표기해도 알 수가 있죠. 많이 쓰는 단어 같으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에도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인 그런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창제했는데 이 창제했던 표기규범이 강제사항이 됨에 따라 우리 언어정보의 세밀하고 온전한 표현이 제약된 다음에야 정신현상학의 번역은 시도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한글 전용으로 단순화 시키는 거 우리 언어 표현을 그것이 강제 규범이 된 상태에서 철학사상 가장 난해한 서적이라는 정신현상학의 세밀한 그 의미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소설을 창작하면서도 온전한 표현을 가로막는 언어제약 이데올로기를
피이했던 역자로서는 해연할 일이었다. 이거 말이 좀 그렇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일부러 이상한 말은 아니지만 일부러 어려운 말을 쓴 말인 것입니다. 무슨 뭐냐면은 어, 언어제약 이데올로기를 혐오하고 거부감을 했던 역자로서는 해괴망측한 일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대중소설은 평이한 문장에서 이야기 흐름이 앞뒤 정황을 보아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도 있지만 문장 자체가 독자의 상식 그 이상인 철학서에서 어휘 의미가 시종 불확실함은 우리말에만 의지하여 학습하려는 국내 학습자에게 치명적인 것이었다. 이거는 실제로도 제가 겪은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어떤 젊은 이제 철학 학습하는 분이 저하고 상의를 하면서 쇼펜하우어의 이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다가 예지력이란 말을 나오는데 이 예지력은 예측해서 알아내는 미리 알아내는 능력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서로 했는데 그건 제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지혜롭게 이제 어떤 날카롭고 통렬한 지혜 뭐 그런 예지라는 말이 다시 있습니다. 그런 뜻이다. 그런 이제 어떤 배워서 알아낸 경험이 아닌 그런 거란 걸 얘기했는데 이렇게 소설가들이나 뭐 어떤 그런 정황이 설명되는 것 같으면은 그 정황에서는 이런 단어이겠다 뜻이겠다 이제 똑같이 여러 단어를 똑같이 표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지만 철학은 이 자체가 상식이 아닌데 그 문장의 어떤 자체가 난해한 건데 그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자체를 제대로 확실히 안 다음에 그 문장을 알아야지 그 단어 자체도 모호한 상태에서 이 문장을 가지고 뜻을 유추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결국 외국어본을 찾아 학습을 보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철학 전공 교수라든지 대학원생 이런 사람들은 독일어 그런 원본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한글로 대강 이렇게 써도 별 불편이 없고 이렇게 의미를 추측할 수가 있겠지만은 한글 번역 소위 한글 번역은 이제 보조적인 거죠. 이제 독일어 영어 원본 이런 것들을 이제 주된 텍스트로 하고 전공자들이야. 하지만 이제 철학이 전공자들이 전유물인가? 물론 다른 학문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철학 인문학은 이제 특정인이 공부해야 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미 다 공부해야 할 일이고 할 것이고, 전공자는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을 의무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들만이 하는 특수 기술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참 아연질색할 일이죠. 한간에선 이미 우리 사회의 관행으로 쓰이는 보편적 단어는 굳이 번거롭게 한자 표기를 하지 않아도 간략한 한글 표기로 문제없이 읽혀진다고는 하나 이는 오래전에 한자로 용어를 분명히 표기한 자료가 있기에 지금 한글만으로 의미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성경이나 다른 주요 철학서들은 용어의 의미를 책임지는 선행판본이 이미 있기에 그러한 것이다. 성경은 다 아시다시피 1956년도에 발간한 우리 성경 거기서 이제 한자에 대한 그런 것을 모든 걸 정확히 표기한 이제 판본이 있고 물론 그 이전에 판본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글로만 써도 이건 그런 뜻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된 거죠. 주요 철학서 이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도 이미 인류문화재판 과거에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한자로 의미를 분명히 표현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뭐 한글로 도배를 해도 이제 대강 그건 뜻은 짐작은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짐작으로 학문이 되는가 그거는 별개 문제이지만 대한민국 초기 학자들은 당신들은 고생해서 유학을 갔다 왔으니 후학들은 더 이상 고생해서 유학을 갈 필요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난해한 철학서를 번역했다. 50년대, 60년대 얼마나 나라 어렵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학을 선진 학문을 왜 유럽의 국가들은 이렇게 부강해졌을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들이 학문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뜻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난 모르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 게다가 당시에는 동양인들 멸시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공부를 하던 그 대한민국 초기 학자들은 이제 나 이런 고생을 이제 더 이상 후학들 내 후배들은 지지 않도록 하겠다. 책임지지 않게 그런 고생을 하지 않도록 이제 심혈을 기울여 철학서를 번역해서 그 의미, 정보 표현력이 거의 비슷하게 되도록 원어와 유사한 거의 동등한 정보 표현력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난해한 철학서를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후학들은 그래서 그 번역본으로 국내 학도들은 학습을 해서 더 이상 유학을 나갈 필요가 없도록.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 서원 뒤에 인용한 게 있는데 그 서책의 형식을 철학 강요 서동익 번역 1975년 의류문화사를 따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책의 형식을 그러니까 이 철학 강요라는 건 요새 또 외국어 좋아하는 사람이 엔치클로피디어 그렇게 하면 압니까 우리 사람들이 참 철학 강요 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요점을 폭넓게 얘기한다 이거죠. 이것을 이 책을 번역을 해서 이 서동익 선생이 근데 괄호를 해가지고 별세를 했습니다. 만약 더 오래 사셨더라면 틀림없이 이제 정신현상학을 번역을 다시 했을 것이고 저와 같은 문인이 이런 이제 뭐 고생할 건 없지만 어쨌든 뭐 3년 동안 이렇게 이 고생을 하지 않고 창작이나 전념하면서 창작이나 하면서 이제 자기 과시나하고 그러고 지낼 수 있었을 것인데 안타깝게 그분이 이제 철학 강요 이분만 번역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이것을 그 작가로서의 자기 표현 뭐 자기 주장 이런 것을 접고 3년 동안 이제 저도 이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난해한 철학서를 번역했다. 그러나 이후 국민소득의 증대로 더 이상 해외 유학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 시대가 되면서 이건 참으로 참 시니컬 그냥 풍자적인 요새는 뭐 유학을 뭐 그냥 그야말로 부유층 아이 이건 물론 극단적인 비유지만 부유층 아이 학교에서 국내에서 공부도 잘 안 되니까 그냥 외국이나 보내자 아무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냥 국내에만 있기도 좀 그렇고 소득도 충분한데 먹고 살 걱정 없는데 뭐 외국에 나가서 몇 년 있는 거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학문 외적인 이제 그냥 인생의 경험으로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도 유학을 가는데 국내 대학 있기 싫어서 그냥 그 초기 학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러니까 유학이 고통스러운 게 아닌 시대가 되면서 학술 번역서의 한글 전용화는 원어로 학문을 접하는 전문학자층과 교수들은 이제 독일어, 영어로 이제 연구를 하니까 국내 비전문 학습계층, 학습자층과의 격차를 증폭하여 격차를 더욱 벌이는 거죠. 원래 뭐 이제 격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전문인과 비전문인. 그런데 전문인은 완전히 그냥 그 독일어 원전인과 적어도 영어는 그 원어의 그런 이제 해상도 정밀도를 거의 손상 없이 번역하니까 그렇게 완전하게 그냥 학습을 하는 사람인데 국내 비전문 학습자층은 한글로 된 번역이니까 의미를 대충 그냥 이렇게 기록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니 뭔 말인지 알 수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철학이란 원래 그런 어려운 거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야 되는 거지 아무나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로 이제 전공자들이 이제 일갈해가지고 그러니까 권위를 더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맞습니다. 아무나 공부하는 게 아닌데 뭐 전문가하고는 권위는 이제 인정돼야죠. 근데 아니 맹자를 반드시 공부해야 공자를 공부하고 노자를 해야 반드시 맹자를 공부하고 그런 겁니까? 물론 시대상의 그런 게 있다 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철학은
그래서 무슨 차근차근 뭐 공식 큰 거 문제풀이를 무슨 여러 학자들이 뭐 몇 대에 걸쳐 푸는 겁니까? 다 뭐 선대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걸 바탕을 요약해서 먼저의 바탕을 요약해서 다시 또 그냥 학설이 다시 나오고 수정 학설이 나오고 먼저의 학설을 몰라도 아 나중에 얘기한 거 뭔 얘기인지 알 수, 대강은 알 수 있죠. 완벽하게야 물론 모르겠지만 그 대강 알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 응용하고 보다 현명한 생활, 철이든 현명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게 철학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모든 뭐 체계와 모든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때부터의 모든 철학사를 다 공부해야 뭐 칸트 헤겔을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격차를 증폭하여 전문학자의 일반 학습자에 대한 독보적 위상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전 무협 소설에서 비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절전 비급이라고 하고 전달이 안 되면 그러니까 자기 특별한 제자들에만 가르쳐주고 비밀로 하는 나머지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야말로 철학의 그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은 모르게 하는 거.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철학을 좀 더 알면은 내가 좀 더 생각을 현명하게 하겠 수 있겠는데 하고 동경은 하죠. 특히나 또 동양 철학도 있고 있지만은 어떤 서양 철학의 그 근대 서양의 그 부흥을 일으킨 서양 철학에 대한 동경도 매우 크죠. 하지만 계속 그렇게 이제 국내 번역본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완전한 의미를 주지 않는 두리뭉실한 전문가하고 격차를 크게 하는 그런 번역본만으로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 번역 전문가들은 이건 사실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현상은 이제 왜냐하면 늘 써온 사람들은 단어들을 잘 알죠. 그냥 원어들도 알고 그러니까 하지만 비전문가, 비전공자 이런 사람들은 단어들을 모르죠. 공학이나 의학, 법학 이런 데도 다 비슷합니다. 뭐 위력에 의한 성폭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위력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위계 질서에 의한 위력 아닌가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법률 전문가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모든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에 대해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 법지식은 점점 없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반 학습자에 대한 독보적 위상을 지금 보장해 주는 것이라 무비판적으로 학자 계층에서 아무 비판이 없으니까 오늘날까지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자 계층한테 이익이 되니까 이런 체제가 무비판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래서 이 번역서의 목적은 전문학자나 전공자가 아니라도 원어본이나 영어본을 참조하지 않고도 우리 글을 읽으며 정신현상의 논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 전공자나 혹은 학부생 우리 성인 지성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이제 어린 상황에서는 철학 학부생이라도 원어를 공부하니까 이제 일반인보다 유리하죠. 하지만 원어를 접하기 어려운 이제 일반인들. 근데 일반인들하고 해서 그럼 지성인이 아니냐? 그렇지 않죠. 이제 지적인 능력에서는 이제 다 어느 일정 수준을 갖춘 분들, 이런 분들이 원어본이나 영어본을 참조하지 않고도 그리고 철학에 대한 기초 지식 아니고도 이 단어들이 의미들이 분명하고 주어지는 의미가 분명하면은 이것은 무슨 말인지 완벽히 너무나도 차근차근히 이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지성만 가지면 특별한 전문학자나 전공자가 아니라도 이것을 정신현상학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신현상의 논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겁니다. 증경에 이것도 괜히 어려운 말 썼었죠. 증경에 일찍이 뭐 그런 거 요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증경의 역자의 시도에 관해서 우리 언어의 문제의 동지적인 사도 제가 그쪽 얘기했던 그 언어 제약 그런 거에 저와 이제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모 교수님이 하고 얘기를 했죠. 이런 이제 번역을 진행하고 이제 모든 단어 어휘를 분명히 표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전문 용어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러니까 즉자, 대자 뭐 이런 이제 완전한 철학 용어 같은 건 강조하기 위해서 한자를 쓰는 거 그분도 당연히 이제 동의를 하지만 찬성을 하지만 그냥 뭐 그냥 아까 그냥 이 단어 표기 뭐 이런 견해 이런 말들도 이제 본문에 나오죠. 그냥 이제 참조하지 않고도 참조 이런 철학 용어가 아닌. 근데 그것까지도 그런 것들은 그냥 통상 언어니까 한글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들었죠. 동지적인 분한테도. 그러나 같은 단어를 해도 경우에 따라 한자 혹은 한글로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얻는 표현상의 효과도 문학인으로서 알고 있지만 그렇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문학인이라는 자들이 현재 한국에 무조건 한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략화 표현으로 이제 그걸로도 훌륭한 문학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이 그 서양 세력이 갖다 주는 노벨상도 받았으니 뭐 할 말 없죠. 그런데 그렇죠. 또 사실 훌륭한 작품 만들 수 있습니다. 한글 순한글 어떤 단순한 표현으로도 앤디 워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앤디 워홀의 마릴린 monroe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작품들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죠. 근데 보면은 이제 색깔 몇 개 안 쓰죠. 예, 그렇게 그 색깔 몇 개의 색깔로도 훌륭한 작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재능 있는 이제 미술가는 계속 몇 개의 색깔로 이제 제한된 색깔로 작품을 창작하면 되는 것이고 역시 또 그런 재주 있는 사람 제한된 어휘로 이제 문학을 창작할 그런 재주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문학인으로서 알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글의 기교의 관점이다. 이게 기교가 뛰어나면은 이제 제한된 상태에서도 잘 할 수가 있죠. 서커스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어떤 제약된 조건에서 놀라운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교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잘하는 이제 기술자들은 그걸 하면 됩니다. 그런 거 하면 됩니다. 학문을 위한 서술은 모든 의미를 표현하는데 한치의 애매함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비전문 용어도 예외로 두지 아니하였다. 예, 비전문 용어, 일반 용어도 간혹가다 뭐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상이란 게 철학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 사상도 있지만은 그 상이 형상해가지고 사는 버리다 해서 상상을 버리다 그런 말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 용어에서도 예, 같은 단어 같은 표기인데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겠지만 10% 내지 5%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란 말 이런 것도 뭐 어떤 볼관자 포인트 점자 이렇게 뭐 알게 누구나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은 대강 그래도 간혹가다 그냥 관이 무슨 그게 아니라는 거 뭐 코핀 뭐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그냥 그 사람이 상상력을 가지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머리에 쓰는 월계관을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모호함은 이제 학문적인 의미의 표현에서는 학문이라는 서술은 이제 한치 애매함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학문적 서적의 필자는 사용어휘 전반의 의미에 분명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어휘 의미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도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한자를 쓰는데 간혹 틀리게 표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 그 틀리게 표기를 해놓고 학문적 서적 해놓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예를 들 게 없어서 그렇지만은 서적이라면 그냥 책이라고
책이라는 의미를 좀 이제 저작물 뭐 그런 이제 것들을,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성과물 그런 의미가 강조된 뜻으로 서적인데, 그냥 뭐 글 어떤 서쪽에 있는 원수 적이라 그런 뜻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그, 그런 거를 한자로 쓰다가 틀리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원수라고 써야 될 걸 서적이라는 책을 뜻하는 그걸로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중에 오류라고 하면, 근데 만약 서적이라고 썼으면 앞뒤 정황으로 서쪽에 있는 원수 그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면피, 속된 말로 그렇게 책임 모면할 수가 있죠. 한글로 쓰면은 이제 오류의 가능성은 줄어들죠. 이거는 독자가 알아서 이제 유추할 것이지, 무슨 내가 이제 완전히 정확히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틀리게 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필자가 사용어휘정의 의미에 책임을 져야지, 이것을 이렇게 책임을 안 지고 한글로 쓰면 사상이란 말을 아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냥 그걸 실제로 지금 많은 철학서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 사상이라고 써가지고 독자가 알아서 그 두 가지 뜻 중에 하나를 봐야지.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앞에 생각사자 사상이어야 할 곳에 이제 그 벌일사 형상상의 사상을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필자가 틀릴 수가 있죠. 산자를 틀리게 쓸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이런 위험을 덜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한글로 사상해가지고 독자가 둘 중에 아무거나 앞뒤 정황을 봐서 보라.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이건 그야말로 대중 날라리 소설가들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학자가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학자적 양심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자의 이건 뭐 별 필요 없는 얘기지만 한자의 거부감을 가진 독자는 여기서 이 책을 서가에 놓고, 그러니까 이제 교보문고 그런 데서 이 책을 꺼내 봤는데 그냥 뭐 이래, 이거 뭐 한자 도배돼 있네, 이거 보기 싫다, 그럼 도로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고르면 되냐면, 어리석은 백성에게 정신현상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한글로 쉽게 쓰여진 다른 책을 고르기 바란다. 그러니까 한글로 써서 쉽게 쓰여져 가지고 정신현상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은 뭐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또 그다음에 원어를 다소 접하면서 우리말 표현을 고민해본 학인이라면, 이거는 이제 독자층을 위한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죠. 독자는 이제 한국어를 가지고 그야말로 영어나 독일어만 보지 않고도 공부하도록 하기 위함이 취지라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일종의 이제 제외하나 이제 그냥 양심적인 학자들, 그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원어를 다소 접하면서 우리말 표현을 고민해본 학인이라면, 학자라는 말을 좀 더 폭넓게 학인이라고 했습니다. 때로 원어에 비한 우리말의 무력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에도 뭐 사회과학 조금 했다는 사람, 한정석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그냥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원어에 비해서 우리말은 표현이 안 된다 그런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에 뭐 하물며 유명한 김동길 교수도 옛날에 뭐 우리나라 말한 뭐 자유에 대해서 영어에는 뭐 프리덤, 리버티가 있는데 우리말은 자유밖에 없어서 뭐 그런 얘기. 하여튼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우리말은 영어나 언어에 대한 그게 없다고. 리버티에 대한 게 해방이란 말이 왜 없습니까? 프리덤이 자유라면은. 물론 프리덤이라는 것도 저는 바로 이 정신현상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프리덤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제약 없이 그렇게 한 건데, 자유라는 건 스스로 말미암는다는 거니까 프리덤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찌 보면 자유가 더 깊은 철학이 있는 말도 되는데, 프리덤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언어에 비한 우리말의 무력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력함을 느꼈다고 해서, 그런데 그냥 자기의 우리 국어에 대한 그에 대한 그런 폭넓은 그런 것이 없으면서도 그 지식이 부족,
단적으로 우리말 어휘력의 부족을 가지고 그 그냥 우리말은 그 서양 원어에 해당하는 그런 뭐 말이 없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불편하다는 등 그런 소리를 무책임하게 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고 어쨌든 우리말 그런 생각을 안 가지려고 해도 원어에 비해서 우리말의 무력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그건 현실입니다. 비단 어휘량과 문장 구조의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말 표현의 특징적 기능인 조사도 그 다양성이 부족하여 원어를 담아내기 벅참을 느낀다. 그러니까 원어 어휘와 그 뭐 영어의 그 시스테매틱한 이제 관계대명사, 부정사 뭐 그냥 다양한 수동태 이런 아주 과학적이고 수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동태 그런 이제 체계적인 그런 구조에 비하여 좀 느슨하고 우리말이 그리고 조사로 다양한 느낌 뉘앙스 표현을 하긴 하는데 는이가 이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씩 그럼에도 좀 쓰다 보니까 참 부족하다는 게 조사도 부족해요. 뭐 뭐뭐에게 뭐뭐에의 근데 무슨 누구 에의라는 말도 뭐 어떤 사람은 일본 비슷하다고 쓰지 뭐 말자고 하지만 그거 말고는 진짜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뭐뭐에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것도 저것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 도라는 거는 또 이게 어떤 는는 수동태냐 주격 조사냐 목적격 조사 또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참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조사도 만능이 아니라는 거 그걸 커버하지 못하는 이거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구미 언어에 비한 우리말의 근본적인 차이를 직시해야 된다. 이제 요 앞에 말은 이제 그런 이 번역을 위한 동기와 그런 이제 취지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좀 그냥 두 장 학설이죠. 일종의 언어적인 학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구미 언어에 비한 우리말의 근본적 차이를 직시해야 한다. 구미 언어는 문장 구조가 발달하여 같은 단어도 문장 속의 배치 상태에 따라 어휘 전송이 논리적으로 일어나 같은 어휘량으로도 표현이 풍부해진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의 주된 말인 이제 가이스트 스피릿 이제 정신이라고 번역하는 이 말도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어떤 문장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변화 그 분위기와 그런 그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에서 화이트하우스라고 있죠. 우리가 뭐 흔히 백악관이라고 부르는. 근데 화이트하우스는 비닐하우스는 뭐 그레이하우스고 그냥 화이트하우스하고 가볍게 부르면 그냥 그야말로 하얀 비닐집 그런 것도 됩니다. 화이트하우스. 하지만 그 화이트하우스라고 얘기하는 건 저기 참 무게감 있는 표현 그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이제 가볍게 말하는 화이트하우스가 아니에요. 같은 화이트하우스라도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그 그레이하우스, 화이트하우스 얘기하는 거하고 대통령궁 가가지고 그 화이트하우스 말하는 건 다르죠. 이제 스피커에서 우리 전축 스피커, 이어폰, 컴퓨터 스피커, 뭐 이어폰 이렇게 스피커 하는 거하고 미국 하원 국회에서 스피커, 마담 스피커, 뭐 미스터 스피커, 뭐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무게감이 다르죠. 마치 이제 한글로 이제 여러 한자어를 한글로도 앞뒤 정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아마도 이거를 보고 똑같은 말이 이 구미 언어 우리가 많이 아는 건 영어니까 영어에서 이제 이렇게 정황에 따라서 이렇게 막 의미의 무게와 그 뉘앙스가 달라진 이런 걸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냥 전혀 다른 단어를 이제 같은 한글로 표기한 것까지도 그렇게 막 혼동을 한 거죠. 그런 영어의 그런 이제 어떤 똑같은 그 이제 겉 형태를 가지고서도 형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화이트하우스니 스피커니 걸 가지고도 상황에 따라서 무게감이 다르고 이제 뉘앙스 어떤 게 달라지는 그런 영어의 그런 것이 우리 비교적 경직화되어 있는 우리 언어 체계가 그걸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는, 착각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언어를 망치고 결국엔 영어를 쓰게 하려는 것이니까 뭐 그런 것까지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같은 어휘량으로도,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라서 다시 하겠습니다. 구미 언어는 문장 구조가 발달하여 같은 단어도 문장 속의 배치 상태에 따라 어휘 전성이 논리적으로 일어나, 어휘 전성이 논리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앞뒤 정황으로 대충 뭐 이렇게 때려 넣어서 그냥 이렇게. 어제 무슨 뉴스에서도 요새 바로 이 말을 녹음한 오늘 바로 어제 국회에서 뭐 탄핵 뭐 한동훈 어쨌든 그런 얘기로 말이 많았는데, 그때 국회에서 옆에 소화기 구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안에 소화기 구함, 이거 어휘전성 소화기구 하면은 그때의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소화기가 여기 있고 거기에 자체 함이라고 하는 상자가 있으니까 소화기구의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언뜻 볼 때 이거 뭡니까 이거? 그게 만약 우리 서로 이제 어떤 가게 앞에 이렇게 써붙여 있는 거라면 그 안에 소화기가 없고 그럼 소화기 구함이죠. 소화기 구함.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는 어휘전성이 논리적으로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뭐 무대뽀 그냥 때려 맞추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여기 경기 시흥 이쪽에 고속도로 어째 동시흥 분기점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런 것도 이제 정황에 따라서 동쪽 시흥에 이제 분기 갈라지는 곳이다 이렇게 고속도로 그게 나와 있지만은, 이거를 이제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무슨 그런 데에서 보면 동시 흥분 기점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그런 전혀 다른 뜻으로 동시에 흥분한다는 거, 뭐 이걸 누가 또 뭐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그러지만, 띄어쓰기는 글을 좀 편히 읽기 위해서 보조는 되지만은 이거 공백키로서 의미를 부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정보과학 적인 이제 시대에 축약해서 표현하는 그런 정보과학 시대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제 표지판 이런 데서 일일이 띄어쓰기를 하는 거 현실적으로도 곤란하고 이제. 하여튼 이런 동시흥 분기점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건 어휘전성이 아닙니다. 이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제 그 언어의 그냥 그 옛날 속어로는 통밥이라고 하죠. 이제 그냥 때려 맞추는 거, 그런 것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휘전성이라는 그 숭고한 의미,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영어는 이렇게 같은 단어도 어휘전성이 논리적으로 일어나 같은 어휘량으로도 표현이 풍부해진다. 그러니까 가이스트 스피릿이 항상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죠. 하지만 한국어는 문장의 구조가 그들만큼 합리적으로 발달하지 않아서, 문장의 구조가 합리적으로 발달하지 않음을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어휘전성이 그들만큼 효과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이스트 스피릿을 정신이라는 한 단어로 줄곧 번역하기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다. 예. 정신이란 말 자꾸 정신 하니까 그냥 한글로 정신하니까 정신이란 마음 얘기하는 거다. 마음이란 뜻인데 정신이란 좀 이렇게 좀 뭐 그냥 무게 있게 쓰는 건가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그들 언어보다 비교적 경직한 단어 의미를 가진, 일단 단어가 만들어지면 그 자체의 의미이지 이렇게 막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유도리 뭐 융통성 있게 이렇게 자꾸 어떤 뉘앙스가 변해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경직한 그런 우리말은 같은 원어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른 다양한 어휘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예. 물론 이런 말이 뭐 제가 뭐 처음 뭐 100% 처음 뭐 주장한 건 당연히 아니죠. 많은 번역가 분들도 생각했던 겁니다. 옛날에 원초적 본능 영화 베이식 인스팅크트인데, 그것도 이제 기초적 충동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은 어휘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기초적 충동이라고 우리가 봐도, 근데
영어 사용권은 베이식 인스팅크트 하면 기초적 충동하고 그렇게 좀 어색한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냥 좀, 어? 아주 깊은 그냥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뭐 그냥 우러나오는 그런 거다. 어떤 기초적 충동하면 뭐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초하면 그러니까 뭘 배우기 위한 거 그런 거. 근데 원초적 본능이라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번역이 참 잘 된 경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그들 언어보다 비교적 경직한 단어 의미를 가진 우리말은 같은 언어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른 다양한 어휘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걸 제대로 읽었는지 잘 몰라서 다시 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문장의 구조가 그들만큼 합리적으로 발달하지 않아서 어휘 전성이 그들만큼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다. 가이스트, 스피릿을 정신이라는 한 단어로 줄곧 번역하기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다. 그들 언어보다 비교적 경직한 단어 의미를 가진 우리말은 같은 원어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른 다양한 어휘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단어와 어휘, 우리도 혼동해서 쓴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단어는 하나의 단어고 어휘는 여러 단위 집단적으로 말하는 그런 거죠. 어휘, 그러니까 지휘라는 말도 이제 무리를 지도한다, 가리킨다 이거죠. 가르친다, 인도한다. 휘는 무리입니다. 어휘는 말 언어들의 집단입니다. 어휘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단어에 여러 어휘를 한다.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죠. 영어 원어 한 단어에 서양 언어 한 단어에 이제 제가 뭐 독일어를 뭐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리고 참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번역 참고서 중에서 임석진 교수 1989년 지식산업사 이 책에는 독일어 많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인용한 것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어 번역이 이제 워낙 이제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미국의 교수들도 이제 유튜브를 보면 손에 들고 강의하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만한 판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어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개나 소나 아는 게 영어니까 그걸 참고를 하는 것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주된 참고로. 정신은 정이라는 단어와 신이라는 단어를 합한 포괄적 의미일 뿐이다. 예, 정신이라고 해서 자꾸 정신이면 정신 마음인가 하지만 정이란 건 우리 정미소 정육점에서 쓸 뜻이 아주 정밀,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세세한 우리 몸의 어떤 컨트롤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신은 그 마음,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오는 마음. 이걸 뭐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기 어렵지 않죠. 어렵죠. 이제 정하고 신, 이제 그 자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오히려 정신 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이제 그 죽은 사람, 그런 가지고 정신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신이라는 말은 귀신이라는 말로 다 통하는 거죠. 사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신은 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 영혼인데 좀 포괄적으로 이제 세상을 존재하는 그런 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는 말, 그냥 신이라고 따로 말하면 영어 갓하고 또 자꾸 같게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거와는 다르죠. 신은 우리 이 개개인에게도 다 있는 그런 뜻의 신이죠. 아까 god이니 갓 대문자 god 갓은 최고신 상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정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미생물에도 어떤 혼이 있고 어떤 그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제 비물질적 그런 엑기스가 있듯이 전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도 진행이 되죠. 이런 것을 우리 몸을 진행시키는 그러한 이제 세세한 그리고 그런 부분적인 그런 이제 우리 신인보다는 좀 이제
어찌 보면 좀 하등한 이제 기반적인 기초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숲의 정령, 예? 그런 거에 정령이라는 거는 좀 이제 요정 트롤 건데 이제 어떤 그 서유기에서도 나오듯이 이 너는 정령밖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손오공이 상대방을 깔보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 그 감히 우리 나에 대항하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은 더 그런 이제 기초적인,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정이 있지만은 당연히 하등 동물에도 다 정이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 가이스트, 스피릿, 이제 여기 그러니까 가이스트, 제가 독일어로 통달하면은 가이스트만 얘기할 것인데 이제 영어본을 참고해서 해서 가이스트, 스피릿,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다시를 되게 썼다 얘기입니다. 정신이란 말 물론 쓰지만 시대 정신, 집단 정신, 혹은 아예 대정신, 이제 하나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대승적인 그냥 신이라고도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혼. 그러면서 마지막 공신. 이 공신이란 말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좋은 말이었는데 이 책의 본문에서 많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이제 번역의 비화인데 한 3분의 1 정도를 읽으면서 3분의 1 정도 이후부터, 그러니까 번역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한 게 아니라 3분의 1부터 시작해서 후반까지 하고 다시 앞으로 와서 3분의 1.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 사실이 맨 앞에 나오는 그 서설을, 이거는 이제 정신현상 더 어렵다고 그러죠. 그걸 다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소설을 먼저 읽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부를 할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타당하죠. 소설을 나중에 번역했다는 거. 그리고 그러고서 물론 또 앞부분도 다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르러서야 공신이라는 단어가 참 좋다는 그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에는 이제 공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뭐 2년 후에 이제 어떤 이제 그 개정판이 되면 공신을 좀 더 많이 쓰고도 싶은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본이 상당히 순수한 그 정신의 현상에 대한 순수한 관점에서의 어떤 번역이라고 해서 이 판본은 참 보존될 필요가 개인적으로 있다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신 등의 여거로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써야 되냐 이렇게. 그러면 우리 원어가 흔히 그냥 외국의 정신을 팔아먹은 학자들이 흔히 말하길 영어가 더 쉽다, 뭐 그런 말, 영어로 공부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는 한자의 조합으로 풍부한 신조어를 별도의 학습 과정 없이 응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가이스트 스피릿을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0개의 이제 단어로 했는데, 이거 뭐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이게 기초적인 소양이 있는 분이면. 그러니까 그냥 그 공신이란 말 여기 처음만 나온 말이지만은 이 의미 파악하실 수 있죠. 퍼블릭 스피릿 뭐 그렇게 얘기도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공신이란 말도 이걸 새로 만들어서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모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조어를 만들어도, 영어 같으면 영어도 신조어를 대강은 짐작하지만 그래도 앞뒤를 생략해 가지고 합성어를 만들죠. 이제 그러고 대개는 또 약자로 쓰고 하니까 아무래도 더 신조어가 더 새로 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한자 신조어는 그냥 그 별도 학습 없이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는 영어권, 독일어권 독자보다 더욱 용이하게 난해한 철학서를 읽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다. 상당히 포괄적인 그 뜻이 있는 건데,
그야말로 정신현상이 난해하다 중에서 그 난해함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실이 해결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했을 것에 틀림없지만 그 루돌프 스타이너 그 신지학 쓴 사실 신지학 그과 그 오컬트 사이언스 이제 여러 가지 관련 책들을 썼죠. 루돌프 스타이너도 같은 독일어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 사람도 우리 인간의 어휘로 진짜 영적인 그거를 표현하기는 정말 힘들다. 막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그러면서 이렇게 썼는데 그 예를 들어서 가이스트 영어 가이스트 그러면 그만하고 영어에서 혼과 영혼이라는 뜻을 말하는 건 소울과 스피릿입니다. 그 소울과 스피릿은 그런데 좀 어원이 다르죠. 소울이란 말은 어미 변화가 없죠. 근데 스피릿은 스피리추얼리티 막 다르죠. 그러니까 어원이 다른 거 아마도 그러니까 스피릿은 저기 라틴어 계열이고 소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고유어 그 앵글로 색슨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울이 뭘 가리키냐 스피릿이 뭘 가리키냐 정확히 정해 있지가 않습니다. 이 어떤 근데 영과 혼은 그러니까 의미가 영이란 말하고 혼이란 말은 어원이 같은 이제 그 언어권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러니까 소울과 스피릿은 어감은 물론 좀 다르지만은 그 마치 마음이나 영혼이란 말이 서로 다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게 별로 이렇다 할 그런 이제 영혼을 지칭한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영과 우리말에는 영과 혼 외에도 그 정신 그리고 무슨 그 정신도 있고 혼백이라는 거 백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훨씬 더 풍부하죠. 그러니까 이 풍부한 어휘로 어휘는 이 한자 하나하나도 다 한자입니다. 어휘입니다. 더욱 이제 그 어휘 전성을 해서 알아듣는 원어를 갖다가 번역자가 좀 더 애를 써가지고 그야말로 경직성 있는 고정된 우리 어휘로 그냥 그거를 낱낱이 분명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정신 스피릿이 영을 가리킨 경우냐, 혼을 가리킨 경우냐, 신을 가리킨 경우냐, 이렇게 이걸 분명히 밝히면은 이것은 철학서도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물론 이 본문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위 문예 작가 이건 문예 작가란 말은 많이 썼던 말인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명함을 하면서 이제 소설가니 뭐 그런 소설가란 말은 저는 그렇게 크게 뭐 싫어한다기보다도 이 전형적인 소설가라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소설가라면 되게 어떻습니까? 그냥 10대 20대부터 좀 더 사회 체제에 좀 반항도 조금 하면서 리버럴하게 살면서 글을 쓰고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어떤 형식적인 그런 이제 그 전통적 가치 이런 거 존중 그런 거 별로 없이 리버럴하게 지내면서 대개는 또 한글 그런 거에 대한 신봉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지내는 그 대중의 취향에 따르기도 하면서 뭐 술 좋아하고 뭐 담배 옛날에도 그런 말 들었습니다. 담배 피면 더 소설가답지 않느냐 그런 말도 하고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소설가 하면 이제 좀 하여튼 뭐 꼭 술 담배를 좋아한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사회 형식적에 비손중적이면서 근데 저희 경우는 좀 뭐 젊을 때 비교적 오히려 보면 순종적인 사람 근데 순종적이면서도 잘 안 됐었죠. 그냥 회사 생활 잘 하고 싶었지만 잘 안 되죠. 이제 그 어떤 회사의 틀에 끼우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하여튼 그 개인적인 건 나중에 따로 하고 문예 작가라고
그래서 명함을 얘기했습니다. 글로써 이제 아티스트, 예술 창작하는 것처럼 작가라는 건 사실 뭐 작가란 보통 뭐 글 작가를 많이 얘기하지만 화가들도 다 그들 사회에서 작가라고 합니다. 사진 작가 그런 분들도 다 작가고 이제 작가라는 건 그리고 이 기회에 더 얘기하는 건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유시민 씨 같은 사람이 요새 뭐 작가라고 하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슨 정치인이고 정치 평론가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되지. 예? 평론가는 하기 싫은 거죠. 정치인은 더 이상 못하니까 평론가 쪽팔리다 이거죠. 정치 평론가. 그렇다고 뭐 학위를 받은 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작가라고 하는데 작가 저술가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는데 책을 물론 냈으니까 어떤 가볍게 생각하면 또 작가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 작가는 창작 미술가 예술가 현실 사회에 없는 거를 가공해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치평론가나 저술가는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그러니까 그거를 학문적 서술을 한다든가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뭐 그냥 작가라는 게 뭐 대단한 거 당연히 아니죠. 뭐 문예지에 1, 200만 원 주면은 다 작가 되는 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제 쓸데없는 것도 많지만은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현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고 그러는 경우에 속하는 건 아니죠. 하여튼 그냥 그런 듯한 얘기고 그래서 어쨌든 문예작가란 말을 썼고 소임은 주어진 임무는 그 나라 그 민족의 언어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소설가는 뭐 반드시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언어가 지금 국민 독서력 최하, 국민 문해력 최저, 국민 독서율 최하, 우리 그러니까 독서율 최하 언어적 교양이 없으니까 그 제 용량에 맞지 않은 자기의 두뇌 용량에 맞지 않는 그 지식 수준이 없으니까 그 그릇에 물을 약간만 다 채우지 않고 약간만 들어가면 출렁거리죠. 정서불안정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그 대통령 탄핵 엊그제 탄핵됐지만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 국민 정서 생활 정신 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하는데 뭐 그 이유를 알고 그랬는지 보좌관들이 그 이유를 알면서 건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압니다. 이제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 자기 언어 표현 수준, 자기의 생각은 자꾸 많고 이런저런 생각 이제 그 인간이라는 건 뭐 윤회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이유로 그러니까 여러 그냥 주변의 자기 정신을 간섭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나게 마련인데 그것을 제대로 이제 안정되게 고정시켜줄 언어가 없으니까 그냥 무슨 헷갈리고 혼동되고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라 아까 주장 얘기하다가 말이 옆으로 간 거네. 이렇게 이 나라 언어 국민이 정서불안, 정신 건강이 아주 위험 단계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문예 작가의 책임이다 이거죠. 근데 소설가도 그외 범죄에 포함되지만 뭐 그러더라도 노벨상 받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전쟁 난 나라의 대통령 수상이 이게 노벨 평화상 받는 것처럼 이제 소설가는 어쨌든 간에 그 민족의 언어를 망치고 그 나라가 독서일 최저 그 나라 민족의 언어가 거리를 봐도 온통 영어로 바뀌고 나라 언어가 소멸되는 상황이 되어도 노벨상을 받으니까 소설가는 소임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포괄적 의미의 문예 작가의 소임은 그 나라 그 민족의 언어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겁니다. 물론 제한 없는 상상추사의 기회가 있는 상상추사 어려운 말 아닌데 추사 상상묘사네요. 제가 다 잘못 읽었네요. 상상묘사 상상을 하고 묘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평이한 단어죠. 네. 상상을 해가지고 묘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본 걸 묘사하는 게 아니라 소설이나 그런 시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는 자기가 상상한 거를 묘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유롭고 더 어휘의 생성
표현, 이제 여러 가지 그것이 더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언어를 개발에, 그 나라 언어 개발에 프론티어 역할을 해야 되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게 언어 표현 제약의 기능으로 뭐 어떤 토속어라든지 무슨 사어 발굴 그런 거 이외에는 별로 그렇게 효과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상상 묘사라는 그 기회가 있는 문학이 어휘와 문장 개발의 주된 소재이긴 하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가지고 막 묘사하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위대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냥 특권입니다. 그 창조의 권리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문장가를 봐도 뭐 김부식, 삼국사기, 문열공, 김부식, 연암, 박지원 이런 분들이 역사적인 문장가 아닙니까? 역사서이고 저기 기행문이죠. 열하일기. 뭐 상상을 꼭 동원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최고의 문장가이죠. 그러나 그 나라 국어의 전반적 격상을 위해서는 관념적 철학도 중요한 소재가 된다. 관념 철학에서도 이렇게 문장을 개발해야 된다 이거죠. 이 책에서의 용어는 사전적 관용적 의미보다는 한자 각각의 의미를 살려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거는 따로 그냥 일러두기로 할 말인데 이 책에서 뭐 앞에 말과 그렇게 연관된 거 아닌데 꼭 연관될 것처럼 얘기했네요. 어쨌든 관념적 철학은 그래서 언어를 개발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여기서 당장 예를 들 게 많지 않지만은 관념이란 말 자체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관념이라는 말을 그냥 쓰지만은 보는 생각이죠. 보는 거 그런 생각이고 주관 견해. 그리고 이 책에서는 흔히 개념이라고 번역한 거를 진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알지자. 왜냐하면 영어 본에서 노션이라고 해서 컨셉트하고 다릅니다. 진념. 이거는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아는 지식을 생각하는 관념할 때의 생각하는 그런 거,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단어 그 자체를 보면 이거는 물론 있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관행적 용어는 아니지만은 이 관행적 용어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관행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 안자 그 자체를 이제 뜻으로 생각하라 이런 것을 제가 여기서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용적 이런 것도 관용이란 말로 뚫어서 사용한다. 늘 그냥 일관되게 쭉 이제 어떤 관성에 의해서 사용한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통상적인 거, 그러니까 통상적인 거로 그냥 이렇게 이해하다 이런 얘기하면 이해를 하다. 그냥 우리 그냥 알았어 이해했어 그렇게 혹은 그냥 그 사람의 사정을 양해했다 뭐 그런 얘기지만 이해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스릴 리의 이성 있잖아요. 리. 그러니까 어떤 이성에 따라서 풀이해 가지고 알았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 그 자체를 알아야지 관행적인 이해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해석 이게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인 말은 잊어버리고 글자 그 자체로 해석하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글자 그 자체를 표기하고 관행적인 우리 사회에서 쓰는 거 그런 거는 그다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헤겔은 역사 철학에서 정신의 최고 개념을 가진 민족이 세계사적이라고 했다. 이건 제가 이미 소설에서도 사라진 민족이라는 근래 나온 허시의 사랑이라는 단편집에 거기서도 우리 민족이 이제 소멸한다는 가상소설 정신의 최고 개념을 가지지 못하면은
소멸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정신의 최고 개념을 가진 민족이 세계사적이라고 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게, 이건 제가 옛날에도 생각했던 말입니다. 이제 왜냐면은 그 한자 없애자 뭐 그런 운동하는 자들이 이제 뭐 한자를 광화문에다 한자로 쓰면은 사람들이 보고, 외국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중국의 속국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아니 그럼 일본도 중국의 속국이겠네. 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한 중국이 그렇게 쓰니까. 아니 중국도 몽고, 티벳 이런 데는 한자 안 쓰는데 한자가라고 곧 중국도 아니죠. 물론 이건 상식적인 얘기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한자를 쓰면 우리가 중국과 같이 취급되지 않냐 그런 소리지만은 실상은 이제 오히려 티벳, 위구르, 몽고 이런 나라들 전부 한자 안 쓰는 전통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죠. 만주도 그랬고, 만주도 뭐 아랍 글자 비슷한 거 썼죠. 그런데 전부 중국에 복속됐죠. 그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중국가가 유지라는 거는 그 나라가 얼마나 특색 있고 딴 나라하고 차별화되는 게 아니라 가장 최고의 인류 최고의 지적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가 국가를 유지하는 겁니다. 마사이족이 특이한 개성으로는 세계적으로 두드러지지만 마사이족은 국가를 이루지 못하죠. 그거는 이제 인류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공유해야. 그러니까 한자 문명권, 라틴 문명권 이런 데에서 최고 문명을 가진 용어를 가지고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거를 그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힘들어서 좀 설득을 못했었는데, 이 바로 이제 위대한 사람이 똑같은 말 했다는 건, 그러니까 학자들이 왜 인용을 잘 하냐, 이건 바로 그거죠.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위대한 사람이 먼저 말했으니까 주장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주장을 못 하다가 여기서 이때 딱 나왔습니다. 헤겔은 역사적 철학에서 정신의 최고 개념을 가진 민족이 세계사적이라고 했다. 이는 그 자신이 쓴 정신현상학의 내용을 무리 없이 담는 국어를 가진 민족이라야 세계사에서 주체로 나서고 지속적인 국가 경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자신이 쓴 정신현상학, 이거를 근데 우리나라 정신현상학 철학 교수들은 뭐라고 합니까? 맨 독일어 인용하고, 어떤 이는 그냥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독일 애들도 영어로 공부하는 게 편해서 영어권을 공부한다. 독일도 2차 대전 패전국이라서 한국처럼 영어로 이제 이렇게 막 카페에도 다 영어로 도배되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가보진 않았지만 2차 대전 패전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승전국이라서 영어가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배하지 않죠. 한국도 이제 2차 대전 패전국 누차 얘기했죠. 대일본 제국에서 일본과 합병된 상태에서 미국에게 패한 거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제잔재 얘기하는데, 일제잔재를 그대로 그 일제잔재가 바로 우리가 이제 우리 언어 사용의 제약이죠. 5,000년 전 한자를 못 쓰게 하는 게 바로 일제잔재이죠. 그러니까 이 국어로, 아까 그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영어나 국어로, 독일어로만 이 정신현상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고, 우리말로 쓴 정신현상학은 도무지 내용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감을 잡을 수도 없는 영어, 그거는 이미 전공자들이 팔리긴 좀 팔리죠. 왜냐하면 전공자들이 그 독일어 그걸로 공부하는데 참고로 이제 풀이 되는 거 어느 정도는 대충 풀이는 돼 있으니까 참고로 써야 되니까 많이 보긴 보죠. 하지만 자립적인 책이 못 되죠. 그거 자체로는 의미 자체가 모호한데, 언어 어휘 자체가 모호한데 그게 무슨 독립적으로 그거 하나로 어떤 학문을 설파라고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학문을 이제 밝히는 어떤 내용을 담는 그런 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책이 안 되는, 앞서 말했듯이 그 선행 판본이 있기 때문에, 어휘 의미를 분명히 책임지고 밝힌 선행 판본이 있었기 때문에 한글로 쓰는 그런
이른바 학술서들이 읽힐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학술서가 뭐 불가능한 거죠. 어휘 사용한 의미 단어 의미 자체가 모호한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 국어가 학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민족이고, 그러니까 정신현상의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민족이니까, 뭐 여기서는 좀 돌아가면서 얘기했죠. 애둘러서 그냥 세계사에서 주체로 나서고 지속적인 국가 경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망하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로 딱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정신현상의 내용을 무리 없이 담는 국어를 갖지 못한 민족이면 망한다. 이 말을 갖다가 좀 애둘러서 점잖게 표현한 거죠. 정신현상이 더 일찍 한국 사회에 보편화되었더라면 헤겔이 언어가 민족 정신의 핵심임을 그토록 강조했음에도 이 책을 번역한 사람처럼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드물죠. 많이 봤으니까 그냥 언어가 그 민족 그 자체라고 정신현상에서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이런 의미를. 근데 정신현상을 공부한 옛날 독일을 공부한 사람들이 왜 그걸 못했나? 물론 아까 선각자들은 그걸 학자들은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 번역했는데 미처 정신현상을 번역할 때까지 이르지 못했고 여건까지 이루지 못했고 그보다 이제 후에 집필되었지만은 헤겔로서는 오히려 난해성은 아무래도 덜한 그 철학 강요 이것을 번역한 상황에서 그쳤죠.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언어 그 자체가 정신현상학에서는 언어 그 자체가 민족이다. 그러니까 언어가 변화되면 민족이 변화되고 언어가 없어지면 민족은 망하는 거 그 자체입니다. 그냥 무슨 K-팝이니 K-무비를 해가지고 그냥 영어로 쓴 가요하고 영화들 성행한다고 세계에서 본다고 그거면 됩니다. 그래도 물론 개개인 잘 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애국인이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도 다 잘 살면 좋은데 국민 정서 불안이 되죠. 그러니까 단박에 그 서양 사상을 생각으로 그 모든 언어휘가 바뀌어지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모든 걸 서양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러지도 못하고 국민 정서 불안이 되는 겁니다. 언어를 싹 다 바꾸고 영어를 쓰므로써 이제 그러고도 잘 살 수 있다. 국민소득 당장에는 올라가니까 그렇지만은 이 알게모르게 자꾸 정서 불안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해서 불구하고 현대사에서 우리 언어가 그렇게 쉽사리 인위적 퇴보를 자초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한다. 왜 그런데 그러니까 정신현상을 공부해서 아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한글 번역하고 이렇게 언어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모르냐? 봤으면 언어가 곧 민족이면 충분히 알 텐데 왜 정신현상을 번역하면서 우리 언어는 지키는 생각은 안 했느냐? 이 의문감이 들죠? 의문이? 그건 사실 알면서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많이. 알면서도 저는 이제 좀 과격한 말이지만 우리 국립국어원 이런 데서도 언어 맞춤법 계속 퇴보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겉에다 지읒 받치면서 언어 표현이 딱 우리말로도 한글로도 확실히 이제 표현이 되는데 거지라는 배거 그런 뜻을 혼동하는 그런 걸로 표현을 바꾸지 않습니까? 돌에 리을 시읒 받침을 없애가지고 스톤 돌 석자하고 똑같이 그래가지고 언어 표현 자꾸 퇴화시켜서 결국은 영어를 쓰게 만드는 게 우리 국립국어원 그쪽이라고? 그들도 전공자인데 국어를 왜 모르겠습니까? 국어가 곧 민족이란 거 알 수도 있죠. 하지만 알아도 일부러 이 나라는 갖다 바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현상을 읽었으면 충분히 언어가 곧 민족이고 민족이 곧 언어고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집단 정신, 공신, 퍼블릭 스피릿
그런 그거를 지키는 그런 기림을 알면서도 우리 언어의 퇴보를 이렇게 방치하는 거. 그건 왜냐하면 앞서 초반부에서 얘기했듯이 학자들 개개인한테는 그게 이득이 되거든요. 그런 이제 자신만이 이제 그 철학의 이제 물론 그 본질적 의미 아니 본질이라기보다 그냥 깊은 의미를 다 알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그, 그런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했듯이 정신현상학이 더 일찍 한국 사회에 보편화되었더라면, 그러니까 전공자나 그런 사람 아니래도 지금 우리 공자 맹자 논어는 웬만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런 것처럼 정신현상학도 전공자 아닌 사람도 봐야 되는 겁니다만 누구나. 근데 우리 인문학 그 전공자들 자업자득입니다. 그 역사 누가 이제 인터넷에 쓰더라고요. 역사학자라든지 동양 철학자, 서양 철학자 이 세 개수로 나눠 가지고 어떻게 이제 누가 더뭐 속된 말로 잘 나가고 먹고 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역사학자하고 동양 철학은 그나마 여기저기서 강연하고 이렇게 이게 되면서 한답니 살만 하다고 합니다. 근데 서양 철학은 교수 요행이 되는 것 말고는 일단 교수 자리에 있으면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독일어와 영어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그러죠. 일반 보편화가 안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이 책을 봐도 아니 뭐 형이상학 하면은 괄호하고 메타피직스라고만 써 있고 이 형이상학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뭐 형상학인가 상은 뭐 형상을 할 때 그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형이상학의 상자가 형상할 때 상이 아니라는 거. 어쨌든 그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서양 철학 경영원 하는 거. 먼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전부 동경은 하는데 좀 도대체 그러니까 그 철학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알고는 싶은데 이제 모르니까 그냥 그나마 남은 게 이제 좀 개인적인 어떤 교훈들이 좀 많이 집약했었던 니체와 쇼펜하우어 요게 아니면 그 분들이 뭐 못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이제 교훈들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니체와 쇼펜하우어 그런 걸 요약 보는 그런 거 어떤 일종의 수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책이 그나마 좀 통하죠 이제. 하지만 이것도 강의할 그게 아니죠. 그런 짤막짤막한 교훈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서양 철학자들이 가장 이제 교수 빼고 든든한 월급 받는 교수 빼고 가장 잘 못 나간다. 이제 잘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어떤 이 강사 근근히 나가는 거 그런 거 말고는 그렇게 해서 언어가 민족 정신의 핵심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에서 우리 언어가 이렇게 쉽게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초기 60년대 70년대 자료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못 읽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이 망한 거 아니고 뭡니까? 지금 뭐 그냥 뭐 이쪽 저쪽 진영 시위하면서 뭐 상대방 진영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듯이 그런 거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망하는 거죠. 우리 정신이 소멸되니까. 우리 언어가 그렇게 쉽사리 인위적 퇴보를 자초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보편화되었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 일반 지식인들, 철학 전공자 말고 일반 지식인들도 다 정신현상학 정도를 다 그냥 교양서 속된 말 교양서 그냥 손에 들고 다니면서 그냥 누구나 펼쳐보는 거. 지금 이 책이 지금 사람들은 딴 소리가 많겠지만 60년대 70년대 교양서에 나왔더라면은 교양서들은 그냥 속된 말로 좀 현학적이고 난 좀 지식인다, 젠체한다, 아는 체한다 이렇게 그런 욕도 먹는 지식인들이라면 이 책을 다 읽었더라면은 그냥 우리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는구나. 이건 결사적으로 막아야겠구나. 아무리 미국의 압력이 강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막아야겠구나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언어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그냥 불과 몇십 년 사이에 5천 년 좀 과장이라도 2천 년을
지켜온 우리나라 언어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랬던 거죠. 마지막 말입니다. 응당 여하의 고로 수년의 자기 학습을 경과한 다음에야. 참 중요한, 이건 자책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저라고 해서 이게 박사라고 해서 수준으로 전부 이걸 다 100% 이해하고 강연하고 그렇게 그럴 자격이 못 되죠. 그래서 여하의 고로, 제가 바로 쓴 이 책으로 제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로 몇 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알고 그런 다음에, 경과한 다음에야 발표의 자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책으로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그래야 옳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대로 지금 현행 시중에는 이 책보다도 더 모호하고 더 잘못되어 있는 언어로 학습자, 순수한 열의가 있는 학습자들을 이제 우롱하고 오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루기가 참, 그동안 3년 동안도 얼마나 진짜 그냥 그 기적입니다. 저처럼 성질 급한 사람이 어떻게 참고 이제 버티면서 이 책을 써왔는지. 경과한 다음에야 발표의 자격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강호재현의 강호에 널리 있는 이제 현명한 분들의 편달, 채찍질. 아니, 이걸 번역이랍시고 당신 했어? 이걸 이미 인터넷에서 한 여성분으로부터 그런 지적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또 반박은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뭐 너무 젊고 이제 어린 분이라서 제가 그냥 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뼈 아프게 받들어야 할 그 편달을 당연히 있죠, 많이. 그런 걸 편달을 서둘러 차용하고서 빌려서 받고자 미숙 상태로 다 익지 않으면 그야말로 밥도 뜸을 다 들였어야 되는데, 그래야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이 드시는 분들이 이건 뜸이 덜 들이고 이건 좀 뜨거운 물 좀 더 붓고 어떻게 해, 이건 좀 어떻게 돌솥에다 더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따가운 질책을 서둘러 듣고자 내놓는 졸수, 그야말로 묘수나 신의 한 수도 아니고 졸속한 수를 양해 명서를 구한 것으로 이 말씀을 끝맺는 바입니다. 2004년 11월 달에 졸수를 쓴 졸절하는 아니죠. 그러니까 졸필자가 이제 이렇게 쓴 이제 저자 서언, 역자 서언이 아니라 역자 서언이죠. 보통 서문이란 말로만 쓰지만 이 책은 원래 서문이 있고 또 서설이 있는데 서언이라고 이제 따로 이제 그냥 말하는 건 넋두리한 거지, 이걸 뭐 서문이나 서술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역자에 불과한 사람이, 그러니까 주장을 말했다 이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앞으로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